안녕하세요. 진약사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 무심코 먹은 약에 있었던 심각한 부작용. 그렇지만 잘 알기만 하면 우리가 이 약의 좋은 것만 뽑아서 누릴 수 있거든요. 약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 시각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지나치게 약을 좋아하시든지,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그냥 어떤 경우에든지 먹고 의사가 말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해야 된다라고 맹신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다 약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증이 심해도 진통제 하나를 안 먹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지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약의 역사는 진통제의 역사거든요. 진통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너무 통증이 심하면 그 통증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 생기산을 먹고 왜 이렇게 낫지를 않냐, 내가 8개월을 먹었다, 10개월을 먹었다, 나 죽고 싶을 지경이다 라면서 흥분하셔가지고 저한테 그 전화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예약을 하고 저랑 상담을 했었는데 이상하네요. 그런 통증은 비교적 빨리 잡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호소를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세하게 그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냥 생기산을 먹으면서 바로 진통제를 하나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진통제부터 드시라고 그랬어요. 진통제 그거 귀한 약이거든요. 너무 소중한 약이에요. 너무 길게 오랫동안 진통제만 먹어야 된다면 그것이 비극일 뿐이지, 우리가 그 치료의 과정에서 진통제는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게다가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없애주면서 통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치료제에 가까워요. 소염 진통제는 필요한 만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생기산을 먹는데 왜 내가 이 진통제 나쁜 거 아니냐, 왜 이걸 먹어야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생기산은 진통제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 쓰는 약 쓰면서 천천히 보조작용으로, 그래서 나중에 진통제를 끊게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한 달 뒤에 연락이 왔는데요. 그냥 진통제 조금 쓰고 금방 졸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통증 얘기는 어디론지 사라지고, 그분 목소리가 밝으시더라고요. 그분 이제 통증은 사라졌는데 또 뭐 다른 이야기를 저한테 한참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통증만 사라지면 난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통증 사라지고 나니까 또 뭐 다른 이야기가 하실 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약은 꼭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이 약을 너무 길게 막연하게 평생 먹어야 된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약을 이제 한번 의사가 처방한 약을 맹목적으로 계속 먹는 거, 그 약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독성이 있죠. 독성이 있죠. 당뇨약이나 혈압약이나 우리가 뭐 평생 먹어야 된다고 그냥 세뇌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건강 관리를 하고 생활 습관을 고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비타민이나 제가 만든 약 생기산 이런 거 활용하면 그 약을 쓰는 것은 일종의 지팡이를 쓰는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목발이나 지팡이를 쓰는 건데요. 그거 졸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졸업하는 사례들도 생기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약사로서 가장 안타깝고 두려웠던 부작용 사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작용을 잘 알면 우리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우리 몸이 그렇구나. 여러분 집안에 값비싼 전자제품 이런 거 사면 예를 들면 애플폰 같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런 거 사면 사람들 날밤 새워서 그 설명서 읽어보고 시험해 보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무리 값비싼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우리 몸보다는 싸요. 우리 몸이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약사 초년 시절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최초로 근무한 곳이 한 500병상 정도 되는 그 중급 병원이었는데요. 그 병원에서 정말 약 투약하느라고 병원 원내 약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대기 시간이, 약국 앞에 대기 시간이 한 2시간씩 됐었어요. 긴 날은 3시간도 기다리고. 그래서 약사들도 힘들었고 기다리는 환자분도 힘들었고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제가 어떤 때 한 분한테 너무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저희 약국에서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처방전을 가지고 저희 원내 약국에 오셔서 타가는 약이 간질약이었어요. 그분이 간질병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간질약을 타가시는 분인데 너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한테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분이 그 약을 먹고 이제 계속 그 약을 이제 상시적으로 복용을 하잖아요. 자기가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집에 가려고 한참 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무슨 자다가 깬 것처럼 정신이 들더래요. 분명히 자기는 자지 않았대요. 갑자기 정신이 드는데 택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고 그렇게 말했더니, 택시 기사 아저씨가 당신이 일로 가자고 하지 않았냐고, 이제 거의 다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생각이 한 뭐 30분에서 1시간씩 깜깜이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남들이 보면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무슨 말인가 행동인가를 한다는 거죠. 얼마 동안 이렇게 깜깜해지고 무의식 중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게 그 간질약이라는 것이 가진 그 대표적인 부작용인데요. 이 간질약이 하는 그 작용 기전이요. 간질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몸에 어떤 경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경련이 신경이 이렇게 교란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신경이요. 뇌신경에서 이게 말초까지 연결되는 이 신경이 마치 전기 자극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 자극이 뭐가 잘못되면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선에서 불이 나는 거, 불꽃이 튀는 거. 경련은 그런 거예요. 이게 전기 자극,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뭔가 너무 많이 분비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약들의 그 설명서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과도하게 흥분되어 있는 신경막을, 세포막을 안정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도하게 흥분된 세포막을 안정시킨다. 신경 전달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는 것을 차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어떤 그 신경이 왜 그렇게 과분비가 되고 과흥분이 되었는지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그 전달 물질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신경작용까지 덩달아서 차단이 되어 가지고요, 블라인드가 돼 버리는 거죠. 끔찍한 거죠. 이것이 단지 간질약에만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수면제 있죠? 수면제 중에 대표적인 수면제가 스틸록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미약품에서는 졸피뎀이라는 약으로 나오는데요. 이 약이 수면제 중에서 가장 효과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잠이 들어요. 단점은 수면 지속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금방 잠이 들었는데 한 새벽 2, 3시 되면 깨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이게 금방 잠이 드는 너무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처방되고 사람들도 이 약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면 아까 그 간질약 같은 그런 현상이 생겨요. 사람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네가 그랬잖아, 어떻게 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신경에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거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간질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요. 제가 생기산을 간질 환자한테 써본 사례가 꽤 있었거든요. 저는 그 생기산을 간질 환자한테 써본 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는데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경이 과흥분된 거잖아요. 그거를 한방의 어떤 원리적으로 보면요, 열독이에요. 열이 신경절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과도하게 흥분이 된 거죠. 그 열은 어디서 왔느냐?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받으면 쓰는 말이 열받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피가 거꾸로 솟네 그런 말도 하고 미치겠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 열을 받으면 신경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은 그런 며느리들 있잖아요. 다 화병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화병을 좀 덜 생기게 하고 그런 화의 독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키는 방책이요. 방망이질을 하는 거였어요. 내과에 가서 아니면 우물가에 가서 빨래를 하면서요. 실컷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방망이질을 하면서 어떤 육체 노동이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서 이 우리 몸속에 있는 화의 독이 해소가 되거든요. 이게 열이 발산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권투 선수들 그 백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그 날아오는 그 공을 계속해서 왜 쳐내는 그런 그 장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그 화의 독을 우리 몸에서 뽑아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그냥 보면 달리기 있잖아요. 이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거,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너무 좋은 방책이거든요. 이 달리기 걷다가 뛰다가 하는 이런 달리기만 잘 활용을 해도 여러분 수면제의 양을 반으로 줄일 수 있고요. 이 간질병도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발작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목적에서 제가 생기산을 썼어요. 왜냐하면 생기산이 우리 몸의 그 4가지 독, 혈독, 수독, 열독, 식독 하는 그 중에서 이 4가지 독에 다 효과가 있는데 이 중에 열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생기산을 쓰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 나름의 심증을 가지고 뭐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니까 써봤는데요. 제가 꽤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모든 간질 환자를 제가 만든 이상한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생기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쓰면서 우리 몸의 어떤 비밀스러운 기전을 찾아냈다는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데도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생기산 같은 방법을 한번 써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이런 약의 부작용 있잖아요. 이런 부작용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극도의 무기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살 충동이 있어요. 여러분, 신종플루 약으로 유명했던 타미플루라는 약 아시죠? 그거 타미플루 독감 치료제. 독감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인데요. 이 타미플루가 바이러스의 증식을 아주 효과적으로 차단해요. 이렇게 독감이 걸린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이 약을 먹으면 그 독감 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식을 하지 못하고 중지되어 버리니까 약을 먹은 사람은 현저히 그 증상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기특한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타미플루의 치명적인 부작용이요, 극도의 무기력,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왜 갑자기 멀쩡하던 그 젊은 사람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타미플루를 먹은 거예요.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생겼는데 우리가 이런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타미플루 같은 거를 활용하더라도 여러분 비타민 B, C를 꼭 고용량으로 드시라고. 비타민 C가 갖는 그 바이러스 억제 작용이요, 타미플루 못지 않거든요. 타미플루에 있는 부작용이 비타민 C에는 없어요. 평소에 늘 비타민 C를 먹으면 좋은 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로 인해서 느껴지는 뭐 어떤 부작용, 배에 가스가 찬다, 방귀가 나온다, 이런 것은 거의 애교 수준이고요. 위장장애 없어요. 천천히 비타민 C를 먹어서 늘리면 그런 부작용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약사이기 때문에 약사로서 제가 갖는 사명감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약을 적게 먹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떤 약을 먹더라도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고, 5가지를 먹을 거면 그 중에 2-3가지로 약을 줄이는 것이 약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그 질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자기 건강을 지키게끔 그렇게
뭔가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약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약사가 되어서 참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주는 약이 가만히 보면 치료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하루 종일 하고 있더라고요. 혈압약도, 당뇨약도, 고지혈약도, 뭐 수면제도 언제 끊을지 기약도 없고요. 뭐 대부분 류마티스 약이나 어떤 자가 면역 치료제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완전히 치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약국 생활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가진 이 직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어떤 길을 찾아낸 것이 내가 이 사람들이 약을 적게 먹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 건강을 찾게끔 내가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약이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분명하지만 정성껏 이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 약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그 맹목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제가 약 부작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게 막연한 또 너무 불안감을 줘서 약에 대한 어떤 깊이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야?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지혜로우시니까 제 의도를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스틸록스 이야기 또 타미플루 이야기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줄이고요. 제가 다음번에도 또 다른 약의 부작용 또 긍정적으로 그 약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